수가 있습니다. 사고가 뭐 당연하다는 것이 아니라 있을 수 있는 사고가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사건 자체가 굉장히 상징적으로 우리 시대의 문화를 이제 보여주는,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유차 선생님께서 이제 그 부패 또는 어떻게 보면은 관원 유착 등등으로 이제 설명하신 것 같습니다. 좀 뭐 사건 자체가 직접적 계기도 있고 간접적 계기도 있고 또는 궁극적인 원인도 있고 해서 하나씩 그냥 차분차분하게 이때로 또 이야기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의 사건이 터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시대의 정신이나 사람들의 의식이 이제 어떻게 표출되는 것인데, 그 세월호 사건 자체를 이제 부패나 부정으로 보셨는데요. 우리나라 사회가 갖고 있는 자본주의 문화나 또는 이 이름 문화하고는 어떤 관계 있는지 좀 생각하시는지요? 글쎄요. 그 자꾸 너무 큰 이야기로 들고 가시는 뭐 철학계도 좀 큰 이야기 하는데 그래서. 원인을 굳이 따지고 들어서는 뭐 별 의미가 없을 것이고, 별 방향이 틀어졌다, 충격받았다, 기울어졌다, 왜 하나만 가지고도 아주 여러 개씩 나오고 이러더구만. 그러니까 그 하나하나를 살피는 건 별 의미가 없겠지만은, 일단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여러 측면들을 좀 단면적으로 쪼개가지고 약간씩 살펴보고, 그래서 법론이랄지 조문이랄지로 넘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일단 생각을 합니다. 누구더라? 장년, 이거 사실 처음에 딱 봤을 때 이건 저희 천안함이다라고는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험사고 시대니까, 그러니까 고도 기술 사회니까 고도 위험 사회이니까, 그래서 결국 사고는 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건 날 수 있는 사고가 아니었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나서는 안 될 사고가 난 것인데, 날 수도 있는데라고 하는 걸 딸 수가 있을지 좀 의심스럽고, 그래서 날 수도 있는데라면 그 뒤처리 과정, 그거를 주로 문제를 삼아야 할 것 같기는 합니다만, 근데 일단 일어나게 된 요인 자체가 사실 문제였지 않겠습니까? 그게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하나하나 따지면 아마 한 7, 80까지는 나올 것 같습니다만, 대충 한 서너 가지를 일단 압축할 수 있지 않겠어요? 배 속에서 일어났던 일 중에 1차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짐을 졌던 승무원들, 승무직 선원들이 문제였다 하는 걸 일단 가장 먼저 단면적으로는 꼽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중에 물론 선정이 되겠지만은, 이게 이제 지식이나 기술이 모자랐던 점도 있고, 또 직업인으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책임 의식도 전혀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았다, 이런 점이 이제 분명히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 회사 이름이 뭐더라? 성혜진 회사가 전반적으로 물론 문제고, 썩은 노후한 배를 들여와갖고 무리하게 운행을 계속했다. 그리고 해경, 경찰, 무슨 안행부, 교육부 등등 모든 정부 관서가 다 대처하는 게 엉망이었고, 그것들을 총괄해야 할 사령탑이 분명히 있긴 있을 텐데, 그 사령탑이 사실상 한 달이 지나도록까지 전혀 보이지 않았죠. 이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 문제였던 것 같은데, 이걸 이제 어느 것부터 어느 놈을 먼저. 예, 뭐 아마 구체적인 사건 이야기나 이런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을 것 같아서 별 뭐 좀 다 많이 알고 계실 것 같고 해서요. 또 다른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이게 저는 이 학습 효과가 굉장히 큰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야기는 이 국민들이 사실은 국민들이 그 국정원 선거 개입이나 또는 검찰총장의 어떤 낙마라든가 또는 뭐 이런 여러 가지에서부터 이 정치권이 결국은 사적인 이익을 따라 움직인다는 그런 어떤 그것을 뭐 오랫동안의 그 과정을 보면서 배운 것 같고요. 또는 법이라는 것이 정말 그 법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흔히 말하듯이 유전유죄, 뭐 무전유죄라는 말을 하지만
그런 것을 보면서 이 사회가 정상적으로 또는 공정하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많이 학습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선장이라든가 또는 선박회사라든가 또는 관료들이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이런 어떤 학습 효과라는 측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을 움직이는 것을 보고 또는 한국 사회가 움직이는 전반적인 것을 보면서 법이라는 것도 결국은 네. 사적 이익을 딱 움직인다. 정치라는 것도 결국 권력을 이용해서 사적을 이익을 추구한다. 이것을 저는 학습한 게 아닌가, 제 생각입니다만은 그것이 구체 드러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그러니까 무의식적인 근육의 움직임이 아니고 의지에 따라서 이러한 행동들이 되니까 학습한 결과인 건 분명하겠죠. 근데 이것이 꼭 정치권이다, 행정부 쪽에서 한 것을 보고 배웠다라고 하긴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이건 전반적으로 사실은 권력보다 금권이 먼저일 거고, 정권보다 금권이 이 시대 가장 큰 문제일 텐데, 그 금권에 대해서 정권이 통제하고 조정할 생각을 하기보다는 따라가고 대변하고 아부하고 급식거리고 이런 게 사실 문제지요. 그러니까 문제를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핵심으로 보면 결국 금권과 정권이 오랜 동안 부패와 부정을 저질러 온 그 결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것이 일어난, 근데 원인을, 이게 수습할 책임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만, 원인을 바로 정권과 금권에게만 놓기는 좀 더 어려운 점도 있지 않나. 이건 사실, 물론 조심스러운 건데, 사실 난 이건 전반적으로 볼 땐 제2천안함이라고 난 사실 믿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믿는다 하는 것은 여기서 이제 공적으로 나가기 곤란한 어떤 점도 있겠지만은, 이런 콘스피러시 테오리죠. 그런 점도 분명히 있는데, 그러나 이 시대에 너나 없이 다 병들어 있는 것이지, 정권이 가르친 걸 배워서 했다. 그 세월호나 그 천안함이 박근혜가 가르쳐서 그렇게 했다라고 보긴 좀 어렵지 않을까요? 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가르쳤다기보다 사회적인 분위기를 보고 학습한 것이 아닌가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렇죠.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게 된 것이고. 그러니까 배웠으면 누가 배웠다는 거죠? 일반 국민들이나 또는 관계됐던 사람들이 어떤 그런 것을 내면화시킨 게 아닌가. 결국은 공공성이라든가 또는 생명을 중시한다든가 이런 생각보다는 내 자신의 안위 또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다든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신자유주의 탓이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신자유주의 탓이라는 말이 잘 와닿지 않습니다. 신자유주의라는 말이 여기서는 좀 너무 좀 수상적인 이야기가 비정규직 문제나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보다는 사회 전체가 위기에 빠진 게 아닌가. 그렇죠. 그래서 의식이 그렇게 바뀐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여쭤봤습니다. 예. 그러면 질문을 좀 바꿔서 제가 드리면, 아까 차이남 사태하고 같다 그러셨는데 어떤 관점에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 국민의식이 문제다라고 해버리는 거는 약간 우리가 조금씩 약간 방향이 다르긴 한 것 같습니다. 국민의식이 문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거는 차후가 내일이 없습니다. 내일에 관해서 미래 형식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할 거리가 없어져 버리죠. 우리가 내일에 관해서 논의하는 것은 운명적으로 불가피하게 약관을 던져봅니다. 바꾸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깔지 않고는 이야기한다는 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이제 반면적으로 순간적으로 좁게 작게는 대중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어렵죠. 멍청하고 그러나 대중 다수 시민이 병이 들었다. 이 의식이 이렇게 되니까 그 결과가 이렇다라고 말해서는 또한 안 된다고 봅니다. 그게 비유컨대 말이죠. 조선의 멸망은 서구 열강의 자본주의와 그 제국주의화입니다. 그러나 그 식민지 국권 침탈기를 거치게 된 이런 비극적 상태를 극복해야 할 의무, 책임, 그것은 조선 민중에게 있었던 것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시민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대의 주인공은 결국은 주권 시민 대중인데, 그것이 병들었다라고 병들었죠. 들었는데 그것이 이러한 사고가 일어난 것이 그렇다. 하여튼 뭔가 약간 좀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유철하 교수님이 아까 그 한국 현대 그 동아시아 쪽에 한국 현대차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 유럽 차에서 이제 저하고는 생각이 많이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약간 저는 그 다른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역할을 좀 바꾸면 어떡하실까요? 예. 예. 아까 그 천안함 이야기 하셨는데 그 모르겠습니다. 그 원인이 뭐 천안함과 어떤 관계 있는지는 저는 그거는 참 말하기 힘들다고 하시니까 그거는 이제 이야기를 드리긴 곤란하고요. 근데 이 말이 나오는 이유는 저는 음모론이 소위 말해서 이 더 깊은 뭐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말 나오는 자체가 저는 상당히 이 사건 자체를 사람들이 불안하게 보고 있지 않는가. 또는 이 원인에 대해서 그런 정부가 아까 뭐 오니까 이제 언론 문제를 하고 있던데 결국 언론을 못 믿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류 언론, 메이저 예. 언론을 못 믿겠다, 뭐 그런 이야기죠. 예, 근데 그런 이야기 나오는 것은, 언론에 대한 불신도 있지만, 이 정부나 이 정권이나 또는 전체 그 국가에 대한 또 신뢰가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저는 천안함 이야기 나온 것 자체가 벌써 저는 굉장히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불신, 또는 뭐 불만, 또는 뭐 불안, 뭐 이런 것들이 드러난 게 아닌가. 그래서 천안함 사건, 우리 세월호 사건을 보면은 그 뒤에는 그 불신, 불안, 불만이라는 이 산불이 들어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제가 어떻게하고 연결시켰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글쎄요. 지금 불신, 불안, 불만, 뭐 이런 불만이 지금 이 사태가 발생된 이후 처리 과정에 대해서 그렇다는 말씀이시겠죠? 예, 처리 과정에서. 처리 과정. 예. 그러니까 사고 원인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원칙이 지키지 않은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 저는 두 가지 구별하고 싶은 게 사고 자체가 난 것과 그다음에 그 처리 과정이 더 문제지 않습니까? 지금 대통령에게 책임을 지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러면은 다시 한번 여쭤보면 그럼 대통령에게 책임을 지라고 일반 사람들이 욕을 하는데 우리도 이제 그렇게 욕을 하고 있고요. 네. 그 이유는 뭔가요? 왜 대통령에게 책임을 지라는 거죠? 사실 이게 좀 책임져야 할 사람이 아무리 뭐 크게 보더라도 너댓 가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일단 단시간에 궁극적으로는 물론 언제나 주인은 주권 시민 국민 대중이겠죠. 그런데 일단 이걸 공적으로 처리하는 책임은 당연히 딱 한 사람에게 있죠. 지금 사령탑이 없다고 청와대에서 발뺌하고 총리는 지가 아니라고 했다가 책임지고 사표 내겠다고 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해경은 뭐 구조함 출동 명령 내렸다가 좌절당하고 또 나중에 보면 너무도 사실이 아닌 것이 발표가 되고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 하여간 이것이 일사불란한 총괄 지휘를 통해서 진행이 됐어야 하는 것인데 설사 구하지를 못했다고 하더라도 노력이 인정될 만하다. 진심이 그렇게 들어있었다. 뭐 이렇게만 되면 사람들이 그렇게 분노하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되지 않은 것이 문제였고 그것의 핵심, 궁극, 중심 사실 이건 대통령일 수밖에 없죠. 이거 지금 물론 정상적으로 대통령 자격이 있냐 아니냐 하는 건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것이고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더구나 자격이 없는 원천적으로 자격이 없는 대통령이라면 더욱더 자격이 있도록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라도 노력을 했어야 하는 것인데 이건 노력을 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반 노력을 한 겁니다. 반대 노력. 목숨이 붙어 있는 사람들이 하나라도 남아있을까봐 노심초사하면서 걱정하면서 그 죽을 때까지 시간을 기다렸던 겁니다. 나 그렇게밖에 볼 수 없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 말고 어떤 놈이 책임을 집니까? 다 지휘를 받아야 할 사람인데 사실 책임을 져야 한다.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책임을 지도록 한다는 건 결국 징계한다, 무슨 파면한다, 응징한다 이런 이야기가 될 텐데 그럼 응징한다는 건 주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주체가 궁극적으로 누가 돼야 하는 건 민주주의 원론으로 다시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우리 공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놓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결국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쪽 이래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사법부까지 가긴 너무 멀지 않습니까? 언론은 그런 거를 갈전을 쥐고 있지는 않은 쪽이고 결국은 일차적으로 행정, 수괴, 행정, 순회 뭐 기억 미연 차이니까 아니 수괴라는 게 별로 나쁜 말은 아닙니다. 총대가리, 총지휘자, 커맨더
이게 수괴입니다. 하여튼 행정 총책임자 권한 보유자가 책임을 지는 수밖에 없는 것인데 문제는 책임을 지게 한다. 진다가 아니잖아요. 지금 지가 지는 모습은 전혀 안 보였으니까 지게 하는 정도가 대통령의 몫이라고 보더라도 자기 책임을 져야 할 거 지금 계속 정우래듣기들만 하고 지금 가장 굵게 잡은 게 유병헌 아닙니까? 유병헌 말고 더 위에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책임을 져야 할 것들이 징계를 받아야 할 것들이 징계를 하는 위치에 지금 있는 아주 묘한 아주 웃기는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경꾼만 되어버린 것이죠. 예, 저희들이 교수 시국 농성을 하면서,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조금 분석도 해보고,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형식적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신대 학생들이 많이 온 걸로 제가 들었는데, 혹시 학생들 쪽에서 질문이나 위에 분석 이야기만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질문 하실 거나 그런 거 없으세요? 유창하 교수님이 철학으로서는 한국 철학 경의 원로십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보실 수 있는 그게 있으니까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 하나 하시면 어떨까 싶은데. 누구 어떻게 질문하실 분 없으세요? 그냥 듣고 계시니까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웃지마 말고 말을 해봐. 아니, 가만히 앉아있으려고 온 거야? 반갑해봐. 질문을 위해서 저 하나 다른 이야기 해보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책임지라 하는 것은 유창 교수님 말씀에 의하면 이제 행정적인 총 책임을 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고가 나기 전까지만 해도 항상 한국이 경제화와 민주화에 성공을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우리가 뜯어보면 이게 다 허상이라는 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경제에 성공했다 그러는데 사실 양극화나 불평등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고 민주화가 성공했다 그러는데 돌아보면 우리들의 목소리가 이 사건에 전혀 반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민주라는 것이 사람들의 자기 목소리가 사회적으로 반영이 돼야 되는데 우리들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있지 않는 것이 민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인터뷰께서 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아니요, 다 듣고 있습니다. 예, 그런 문제에서 사실은 이 세월호 사건을 보면 민주화도 사실은 허상이고 경제적인 성공도 허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는 민주화가 허상이라는 측면에서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제가 여쭤봤던 거고요. 행정적 책임을 넘어서서 그런 관점에서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2012년에 사실 그 문제에 관해서 1년 동안 집중적으로 여러 번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었는데요. 거기서 여러 이야기가 나왔었던 걸 기억합니다만 보통 이제 근대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 그의 화해, 대결, 갈등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지금 40대는 이게 매우 심성이 가치 중립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게 말해서 21세기적으로 열려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 근데 사실은 그만큼 사태의 진상, 핵심에 관해서는 좀 찌그러져 있다라고 나는 봅니다만 근대화 세력이라고 하는 게 지칭하는 게 박정희를 위시하여 그 계승자들을 지칭하는 걸로 보통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자격 없는 명령이죠. 지금 국민소득 2만 불까지 오게 된 게 그 주 동력이 박정희에게서 나왔다 라는 걸 전제해버리는 것인데 사실을 맞지가 않거든요. 근대화의 주력은 분명히 명명백백히 저임금에 시달리고 그냥 끊임없는 물가의 강제된 안정을 통해서 헐벗고 굶주렸던 농민들 도시로 쓸려 내려와서 빈면화되는 이 노동자 대중인 것이고, 그리고 월남전에서 외화 벌어 왔다, 독일에서 외화 벌어 왔다 이러는데, 그건 벌어온 게 박정희가 벌어왔습니까? 광부와 군인들이 벌어왔지. 그러니까 이 박정희 쪽을 근대화의 역군 중심 세력이다라고 보는 거고, 명명이 잘못됐다고 물론 생각하는데요. 민주화의 경우는 양면성이 있죠. 분명히 단계적으로 발전해 왔죠. 4.19도 미완의 것이긴 하지만 분명히 초보적으로 민국 시대에 들어와서 한국 사회에서 최초로 맞이한 성공 사례였던 겁니다. 그리고
5.18은 단면적으로는 물론 아주 처참하게 깨져버렸지만은 그보다 훨씬 약화된 형태이지만 87년 6월 대항쟁은 결국 6.29라고 하는 아무리 결과적으로 속인 거지만 항복을 받아낸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거의 누적 결과가 그래도 김영삼의 민간 정부에서부터 김대중 노무현으로 이어지는 차츰 더 민주성 인권 평화의 성격이 강화되는 그런 정권으로 이행된 게 또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민주화의 실적은 조금씩 발전해 왔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점에서는 이제 허상이라고 보기보다는 약간 다르게 명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만 그런 시민 대중의 처절한 투쟁을 통해서 우리 정치를 한 단계씩 발전시켜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력이 온전하게 제대로 사태를 장악하지 못하는 바람에 반동 세력이 다시 격둥거리도록 해가지고 원점으로 비슷하게 돌려가고는 했다. 지금 뭐 원점으로까지 갔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방식으로 보면 박정희보다 더 악랄한 쪽으로 갔다고 볼 수 있지만 지금 박근혜가 친위 쿠데타를 통해 가지고 완전히 뭐 긴급조치 구호까지 발령하고 이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만큼은 발전을 해온 것인데 민주라고 하는 이름을 똑같이 쓰면서 알맹이는 전혀 민주가 아닌 덩어리들이 역시 중심에 서 있다. 그것이 문제다. 뭐 이래야 되겠죠. 예, 그 민주화에 대해서는 아마 뭐 절차적인 민주화나 또는 외적인 그것은 뭐 발전했다는 데 대해서는 다른 의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사실 내부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인신의 자유가 구속되는 것은 없지만 실질적인 의미에서 민주화가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은 저는 상당히 좀 후퇴하지 않은 한 느낌까지 받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그건 뭐 다른 질문이니까요. 다른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이 세월호 참사에서 두 가지 키워드를 잡으라 그러면 한 가지는 가만히 있으라는 말에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가만히 있으란 말이 그 사고 당일 그 배안인 학생들에게도 그 말이 나오셨고 나중에 그 유가족들이나 여기서 항의를 했을 때도 정부에서 계속 가만히 있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며칠 위에 또 대통령이 나서서 뭐 거칠게 사과를 하면서 경제가 위축되니 좀 가만히 있고 저 소비 진작을 해라 등등의 뭐 그런 발언도 했는데 사실 그 한 시대를 그 규정하는 말 중에 이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어쩌면은 사람들이 그냥 와닿는 말인 것 같은데요. 그 교육 문제에서나 또는 우리 사회 문제에서나 또는 이런 문제에서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지르는지 그 다음에 이 이야기를 할 때 그 세월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 하고 있으면 종북으로 이제 몰아갑니다 이제. 근데 그런 문제하고 연결해서 그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철학을 하셨으니까 어떤 관점에서 가만히 있으란 말을 이해할 수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뭐 일단 나는 종이에 쓸 때는 철학과에서 30몇 년 가르쳐 왔으니까 뭐 일단 철학도입니다. 근데 사실 난 전공은 별 의미가 없다고 보는 사람인데요. 신 선생님이 가만히 있으라 말고 또 하나의 화두가 있다고 하셨는데, 나는 그게 뭔지 궁금한데요. 일단,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원천적으로는 역시 우리 각하께서 시작하신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게 참 공식 문서에 사실 나와 있습니다. 작년, 해양 경찰청에서 만든 위기대처 매뉴얼이 있었어요. 이번 세월호에서 구체적으로 작동하는 바는 없지만 항만청에서 대통령령에 의거하여 만든 매뉴얼이 있는데, 가만히 있으랍니까 그게? 가만히 있으라는 요 표현은 없고요. 거기에 선박사고 등에 관하여라고 해갖고 사고가 나면 이 사고의 충격을 완화시킬 여러 보도 자료를 개발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것에 관해서 섣부른 말들이 나오지 않도록 유언비어 단속이라고 하는 것을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그것이 뭐 각하께서 직접 작년에 그걸 지시한 건 아니겠지만 하여튼 이번 가만히 있으라라고 하는 거는 전반적으로 거기서 나왔다고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그 교사가 아이들 가르쳤던 교사가 그 뒤에 있는 몇 가지 의구심을 표현했다거나
그 뒤에 사태 처리에 관해서 좀 불안정하고 모자란 점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더니 그걸 징계를 하겠다고 막 또 협박도 하고 이랬죠. 그런 게 이제 모든 게 가만히 있으라인데 사실 그것이 가령 관리에게는 통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법적으로 주어진 권한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사실 로마 시대 황제보다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 더 셉니다. 법적인 권한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한데 그러나 대통령은 다시 원천적으로 볼 때에는 시민 대중에게는 종복입니다. 우리는 주민이고 걔는 종이라고. 근데 종이 주인 보고 가만히 있으라라고 하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한 개인이 어떤 일을 했는데 그것이 법에 어긋났다. 그런 걸 처리하는 데 있어서 공적 처리의 위계질서상 꼭대기에 있다는 이야기이지 원천적으로 전반적으로 그냥 가만히 있으라 그랬거든요. 나만 이걸 갖고 있으니까 딴 놈들 다 입 다물어라. 내가 하는 말 다 듣고 다 따르고 어떤 지시든지 다 따라라. 사실 지시란 게 이번에 맞는 게 거의 없었거든요. 맨 첫 발언이 뭐였냐. 야, 그 노랗고 오렌지 색나는 구명조끼 다 입고 있을 텐데 그 바다에 둥둥 떠 있는 애들 왜 못 찾아? 하는 게 우리 각하의 제1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또렷한 다음 행적은 팽목항까지 가신 겁니다. 가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현장에서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손 놓고 영접하느라고 바쁘게 해서 갔던 것이고 거기서 한 명령이라는 게 특전사 대원 다 풀어갖고 다 끄집어내 라고 한 겁니다. 거긴 특전사 요원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잠수사가 필요한 것이지. 그리고 대통령장은 구체적인 현장 사고 현장에서는 자기가 직접 지휘하는 게 아닙니다. 하는 건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건 중대장, 분대장, 소대장이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대통령이 그런 걸 합니까? 그러니까 그에 걸맞는 지휘자를 또렷하게 지정해서 권한 체계를 분명히 위임을 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라. 자, 권한은 책임은 내가 질 테니까 네가 목숨 구할 수 있는 최대한 다 해. 돈은 들어도 전혀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책임지고 할게. 라고 해야 하는 것인데 돈 아끼느라고 언딘에다가 독점으로 줬고 돈 때문에 참 그 구조 거대한 해군이 보유한 거대 한이 있었는데 그것도 하지 않게 했고 뭐 그게 한두 가지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으로 이 지휘 구체적인 지휘를 해서는 안 되는데 했고 한 것이 번지수가 어긋났던 것이고 그것이 전부 가만히 쓰라라고 하는 이 독단의 글쎄 그 진짜 정말 자기 자신이 그걸 믿고 있는 건지 참 정말 희한하다 싶어요. 정말 정상적인 이 생각의 과정을 거치고라면 그런 식의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것일까? 예. 그래도 서강대 나왔다던데. 화학을 공부했는 그건 다른 문제고요. 그 길거리에서 이야기해서 좀 뭐 분위기도 산만하고 좀 이상한데요. 그냥 그 핵심적인 이야기나 몇 가지 좀 더 해보면 어떤가 싶습니다. 시간도 많이 됐고 해서 가만히 있으라는 말도 하나 키워도 되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이후에 그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그 뭐 여기 교회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한신대학교는 신학대학이죠. 예? 교회 안 다니세요? 아니 한신대학교는 뭐 아직 뭐 모르겠습니다. 그 특정 종교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직자면 사실은 가장 그 한 사회에서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남의 아픔에 그 충실해 정말 같이 해야 되는 사람인데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그 어떻게 보면 기득권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 사회가 이대로 가는 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그 편안한 세상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가만히 있으라 말을 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은 공감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다른 사람의 고통이나 아픔에 대해서 전혀 느끼지 못한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선동꾼이다 또는 무슨 뭐 약자에 대한 뭐 폄하 발언 등등이 나오는데 이 공감 능력의 부족 또는 이 불감증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 그 의식 문제하고는 연관이 없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왜냐면 그 참사를 보면서 마음이 아프다고 그러는데 그 마음이 아프지 않은 사람이 있거든요. 예, 한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리고 이건 약간 딴 이야기인데 지금 일단 과도가 나왔으니까 난 이 시대의 적을 셋으로 봅니다. 제1적이 자본주의라는 체제이고 제2적이
종교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프로테스탄트 크리스천이입니다. 가톨릭은 그보다는 조금 나았고 그리스정교 같은 것보다 또 조금 나을 것이고 한신대가 그 점에서는 꼭 좋은 학교는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과학입니다. 이건 아마 다 찬동 안 하시고 과학이라고요? 내가 지금 이 모든 사람을 적으로 돌릴 수도 있는 위험한 발언을 한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뭐라고 잘못 과학입니다. 과학. 예. 영미 오리엔트된 과학입니다. 그러니까 감각 가능성과 논리적 일관성이라고 하는 그 두 가지가 결합될 때에만 의미 있는 것이고 진리로 주장될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인데, 사실 성직자라고 하는 말이 좀 이상하죠. 이것 사실 우리 분명히 말합시다. 성직자라는 게 없는 나라가 좋은 사회 아니요? 그리고 인터뷰 하시면서 대답을 유도하시는 발언은 좀 아니 말도 근데 사실 직업 중에 물론 교수도 썩 좋은 직업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목사보단 낫죠. 목사는 대체로 불감증, 우리 각하도 그거는 같이 갖고 있을 것 같은데 불감증의 종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목사들은 일단 도덕적 불감증일 것이고 우리 각하는 그보다 하나 더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인간이라고 하는 게 가장 기본적으로 가진 게 사실 거의 상식이기도 한데, 물론 공자 명자 같은 거룩한 사람들, 예수 같은 사람들도 그랬죠. 프로테스탄트 기독교가 이 시대의 악이다라고 해서 예수가 악인 건 결코 아닙니다. 난 인간의 역사 중에 내가 일단 약간씩 이름 알고 조금씩 면모를 아는 사람 중에는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입니다. 예수나 공자나 이 명자 같은 사람은 그랬죠. 사람의 기본적인 감각이라는 게 남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는 겁니다. 남의 불행을 그대로 두고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지는 거라면 나 혼자 가지지 않겠다는 것이고, 뭔가 좀 뺏기고 억울하고 아프고 이런 게 있으면 나눠 갖겠다, 내가 함께 덜어주겠다, 이런 게 가장 기본이라야 하는데, 사실 그런 게 좀 유병언 같은 사람이 이제 대표적이기도 한데, 사실 그보다 못지않은 게 저기 있는 저 할머니가 아닌가 싶은데, 근데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성직자라는 자기 의식, 성직을 하늘로부터나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비슷한 자기 의식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착각을 쾌유 낮게 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 힘이 참 안타깝게도 별로 없죠. 우리 신성환 선생 같은 분이 좀 조곤조곤 해갖고 살살 한두 시간 차근차근 이야기를 하면 알아들을지도 혹시 모르겠다 싶은데. 그 사건이 난 다음에 이제 한 달이 지나고 49제가 지난 토요일이 49제였습니다. 근데 거의 50일이 지났는데요. 이제 정말 어떻게 보면 비극이고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문제는 이 사건이 또 일어날 것이라는 그 불길한 예감을 받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한신대 학생들을 잠깐 여쭤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건이 이런 대형 사고가 10년 내에 일어날 것 같아요? 안 것 같아요? 10년까지 안 갈지도 모르죠. 근데 이게 이제 의식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통계라는 게 사실 믿기가 좀 힘들지만, 여하튼 의식조사에서 이 사건이 이런 대형 참사가 재발할 것이냐고 물었을 때 86% 이상이 재발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게 더 큰 비극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제 49제에 나왔을 때 이 경향신문에 어떤 대중 작가가 쓴 칼럼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벌써 잊었는가 하는 말이 나옵니다. 49제를 인천에서 만신굿을 하는데 옆에 일반인들이 장사 안 되니까 그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는데, 이거는 사실은 여러 가지 섞여 있습니다. 공감 능력 부족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우선 사업이 안 된다는 것도 있고, 벌써 50일인데 벌써 잊었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분명히 제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 이거를 유차 선생님께서는 재발 문제나 우리 의식적인 근본적인 개조 문제하고 연결해서 어떤 이 반성이 없어서 이렇게 이런 문제 재발될 수 있는지 이런 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사실 재발 가능성이 높겠죠. 뭐 이게 그 뒤에만 해도 지금 한 10번은 넘어 전국적인 관심을 갖는 불러일으키는 사고들이 났지 않습니까? 다행히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 중에 센스가 있는 사람들이 그걸 방지해서 그랬지. 그 지하철 사고만 해도 그거 수백 명이 죽을 수도 있는 사건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일어났다 아니다의 차이일 뿐이고, 세월호 이후에도 한 2달 동안 그 비슷한 것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거는 원천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참 어려울 텐데, 아까 기차에서 내린 게 5시 가까이 돼갖고, 명색이 그래도 조희연이 저쪽 고문인데, 내가 투표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 도남동까지 택시 타고 갔다가 택시 타고 오느라고 여기 이렇게 지나갔었는데, 그 기사가 아까 이러더라고요. 나도 30년 전에 통화 참 많이 했어요. 근데 말짱 헌일이고, 결국 아무것도 아니더라. 요새는 그냥 허망하다 이래요. 그러면서, 여기 교수들이 하니까 이건, 글쎄요, 저 정도면 그냥 봐줄만 하겠네요. 이런 식으로 하는데, 다만, 지금,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잘 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계속 많은 고생들도 하고 발전도 시켜왔는데, 지금도 잘 안 되고 끊임없이 데모가 일어나고 하는 게, 데모가 일어나서 이 사람은 택시기사이기 때문에 데모 나는 게 아주 싫은 사람이었어요. 사실 내가 약간 약하게 전하는 건데, 근데 이런 거 좀 잊지 않도록 하려면은 정치인들이 잘 해야 되는데,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거는 매우, 그러니까 우리 일반 시민들의 의식이 그 정도 평균일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 그거는 올바른 의식이라고 볼 수는 없죠. 분명히 이게 잘못됐다라고 하면은 그 정치인들이 잘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구경을 잘 하고 있으면 되는데, 이런 거거든. 사실 우리 반성해야 됩니다. 심지어 어른이어서 미안하다. 노무현 때도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인민, 시민, 소수 집단이 대통령을 지켜줄 수가 있습니까? 대통령이 국민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노무현이가 2000년대 대한민국 국민을 지켰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를 지켜야 하는 게 사실은 아니라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세월호를 시민 대중이 몇 천만인들 어떻게 지킵니까? 지키는 거는 선박회사고 선원이고 대통령이고 안전행정 장관이고 이런 것이지. 근데 우린 어른이어서 미안하다, 죄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었어요. 사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직접 세월호의 참사에 대해서 책임 있는 시민 대중은 없습니다. 직접 책임 있는 사람은 층층 올라가서 꼭대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냉엄하게 말해서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직접 책임이 없고 직접 죄가 없고 직접은 미안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이 사태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하고, 분노 이전에 슬픔을 느끼고 비탄 눈물을 흘리고 이랬는데, 그것이 눈물 흘리고 가만히 있고 무력감에 빠지고 슬퍼하고, 이거는 사실 올바른 일이 아니죠. 눈물을 팔팔 끓여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불길로 타올라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천박한 금력과 권력이 5천만 위에 군림하도록 한 것, 그것이 누구냐? 물론 저기에 남대준 씨가 아주 특별한 공로를 세워서 한 2, 3%를 더 올려서 당선 결과적으로 시켰을 수 있긴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건 지금 현직 대통령인 사람이 있는데, 그런 것이 가능할 정도로
우리가 우리 사회를 만들어 온 것이고 적어도 가만 있어서 구경만 해온 겁니다. 방관해 온 것이죠. 그 점은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망하게 한 요인은 저쪽 애들에게 있더라도 돌이킬 책임은 우리 자신에게 있다. 나 자신이 주권 대중에 속한다고 한다면 그 몫을, 그 권한을 같이 져야만 합니다. 그 점은 반성을 기초로 해야만 하는 겁니다. 가령 여기에는 좌우란 정도도 아니고 테이블 좌파가 끊임없이 가령 무슨 통합진보당 같은 거 찍는다고 뭐 세상이 그렇게 썩 바뀔 것도 사실 아니고요. 진정 시민의 의식에 다가 들어갈 수 있는, 먹혀 들어가는 설득력 있는, 가령 선거 행사에서 득표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설득력 있는 진보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진보를 깎아라, 타협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방식에 시민 대중에게 다가가는 방식은 적어도 확실하게 바뀌어야 합니다. 그런 점만큼은 우리 모두가 반성을 해야 할 것이라고 난 생각합니다. 그 세월호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유철 선생님께서 좀 근본적인 문제를 이야기하시는데요. 또 뭐 어차피 우리가 이 대담을 하는 거니까 좀 다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데 저는 사실 그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뭐 맞는 면도 있습니다. 분명히 모두가 책임진다는 말이 사실 맞는 면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다른 면도 있고. 그런데 우리 사회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보면 특히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특히 보면은 감정적으로 문제를 해설하거든요. 우리가 죄인이다, 우리가 잘못했다 이렇게 해서 감정적 해설을 많이 하고 그다음 시간이 좀 잊어먹는데 사실 그런 면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은 전 틀린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 전체의 문화나 의식이라는 측면을 봤을 때는 사실 모든 사람이 책임이 있다는 것도 사실 맞는 이야기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 사회가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려서 이제 어떤 사건이 나면 사실 감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까? 또는 도덕적으로 해설하고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죄인이다 뭐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 문제가 사실 굉장히 허상이거든요. 그 문제는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하실 수 있는지요? 예. 그러니까 사실 죄인이 아니죠. 미안하다, 죄인이다. 그 말은 전부 취소해야 합니다. 사실 눈물이 나오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건 뭐 눈물은 아름다운 현상이라고 난 생각합니다. 그러나 뭐 저 세상 가서 편히 쉬어라. 뭐 아빠가 그동안 잘 못 놀아줘서 미안하다. 하여튼 죄인이다 미안하다 하는 거는 그 당사자 부모의 경우는 물론 처절하게 그 말이 나올 수 있는데 시민 일반이 그런 이야기 해서는 안 됩니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왜 미안합니까? 죄인이 분명히 아닙니다. 다만 저 아픈 부모들, 죄의식을 느끼는 부모들이 수백 명이 나올 수 있게 만든 이 사태의 발생에 관해서 원천적으로 주인의식을 제대로 가지고 주인답게 행동해야 하고 주인답게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이지 우리가 죄인이다라고는 사실 난 생각하지 않습니다. 눈물은 슬픔에서 분노로 올라가야 합니다. 끌어올라야 합니다. 그냥 뚝뚝 떨어지는 눈물은 별 의미가 없죠. 사실 어떤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대체로 물론 내적으로 불가피한 불행감 뭐 이런 게 있어서 일 수도 있고 아주 정말 간고한 상황, 배고픔, 가난 이런 것 때문에 저지를 수도 있고 이런데 그러나 대체로 악성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어쨌건 그만큼 이미 악행을 했으니까 악인이라고 사실 봐야 합니다. 그 사람들은 일단 징치를 해야죠. 그러나 그러니까 이 사회가 나쁘게 되는 요인은 그런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지만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걸 바꾸기를 요구합니까? 이웃집 강아지가 내 집 아들을 물었다. 강아지 보고 돈 내라고 할 겁니까? 병원비? 주인일 때에 주체성을 가진 사람들일 때에만 무엇인가를 바꿀 수 있는 공동주체가 될 자격이 있는 겁니다. 강아지 같은 사람들한테 우리가 뭘 요구합니까? 지금 도둑질 하는 사람이나 강도나 사실 옛날에 그 연쇄살인범들 실제로 그 사람들하고 지금 여기 우리 사회를 이끌고 와 있는 총수급 인사들
다를 게 있습니까? 다를 게 있다면 있겠죠. 현재 사람들이 더 대규모로 더 큰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정도의 차이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쪽에다가 정치인들이 잘해줘야지라고 하는 아까 택시기사의 소망 같은 거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어떤 식으로든지 그 피곤해서 그 사람하고 논쟁은 보통 때하고는 달라서 안 하고 피하고 말았지만은 하여간 그러한 말이 덜 나오도록 심지어 오늘 그 인터넷 대화방에서는 누가 세월로 타라고 했어? 탄 놈이 이상한 새끼지. 타서 지가 죽었지. 누가 타라고 그랬어? 내가 어깨로 태웠어? 이런 식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우리 사회가 많이 병들어 있는 겁니다. 병들어 있는 건 사실인데 그 병든 우리 동료 인간들을 역시 함께 치유해야 하는 것이고 그러나 그 원흉급 인사들에 대해서는 분명한 징치가 어떤 식으로든지 있어야 합니다. 형사범으로 가령 이명박 같은 사람은 300년 정도를 때려가지고 매일 하루 세끼 세멘트 공부를 매게 한다고는 주장을 해왔는데 300년 죽지 못하게 약을 써가면서 살게 해갖고 매기면 되죠. 그러니까 형사범으로 처벌을 하기 어렵다면은 정치적 처벌은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힘을 모아야 하는 것이고 설득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걸 우리가 모두 함께 해나가자. 그런 이야기고요. 적어도 여기에서 내가 다시 여기서 좀 어느 정도는 우리 글쎄 여기 중심 타겟가 없는데 우리 테이블 소셜리스트 이 길을 좀 그만뒀으면 좋겠다. 시민들의 가슴에 파고 들어가는 진보꾼들이 되어야겠다. 예, 그것입니다. 그 말씀은 충분히 동의되고요. 뭐 시간이 많아서 그런데 분명히 사건의 어떤 구체적인 진상은 밝혀야 되고 거기서 책임질 사람을 책임지는 것 또는 형사처벌하는 것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것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그걸 촉구하기 위해서 나왔다기보다는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한 우리의 어떤 공동되어 있는 어떤 책임 또는 우리가 기여해야 될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런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대학 교수들이 시공농사를 한다. 그럼 이것이 이 세월호라는 구체적인 사건과는 어떤 맥락에서 우리가 기여를 해야 되고 어떤 맥락에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참여를 하고 문제를 푸는데 기여를 해야 되는지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교수운동이 몇 가지 아주 또렷한 실적을 낸 게 있긴 있었죠. 그게 84년, 85년부터 민주협 이전에 있었던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보헌 국면을 개헌으로 바꿔낸 것. 그게 교수들이 아주 주도적이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또렷한 선도적인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90년대 들어가지고 전두환 노태우를 오랏줄 묶은 거 하고 김영삼이가 날치게 계약했던 노동법을 다시 반쯤은 정상 회복한 거 이런 거 정도인데 사실 교수는 뭐 힘이 별로 없죠. 세월호에 관해서 뭐 우린 기술적으로도 아는 것도 별로 없고. 근데 그러나 우리 사회가 사실 유럽보다 더 더하게 그래도 교수에 관해서 꽤 많이 이게 좀 봐준다거나 뭐 이런 게 있죠. 아까 우리 노동위원장 이야기 들으니까 우리 천막도 이거 별로 허용이 안 되는 거라네. 그러니까 경찰이 교수라서 봐주고 있는 것일 거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것이 그러니까 저쪽 사람들은 봐주는 것이 저것들 별로 움직여봤자 별 효과도 없으니까라고 봐주는 것일 수도 있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저것들 건드려봤자 우리가 괜히 손해보니까 해서 안 건드리는 것도 있습니다. 이제 그만큼 우리가 일종의 페이버를 받고 있는 셈인데 결국 사실 여기 좀 뭐 20명 우리 모여갖고 하는 것 그 자체는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어떤 식으로든지 알려지고 직접 보는 사람들이 전해주고 뭐 신문 방송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확산시켜주고 지금 우리 아주 유수한 마론리의 방송이 권위 있는 대한민국 대표적인 방송 마로니아가 지금 계속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국민적 여론으로 좀 통합 연결될 수 있도록 확산되는 효과 정도가 아니겠습니까?
사실 근데 참 내가 이거 꼭 보태고 싶은 게요. 이거 아까 내 천안함 저희 천안함이라고 난 느낀다고 그랬는데 사실 지금 전혀 거론되지 않고 있는 그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들이 있지 않습니까? 4월 16일 7시 25분경인가 최초의 구조 요청 통신문이 세월호에서부터 발신됐어요. 그리고 그것이 KBS 뉴스로까지 보도가 됐습니다. 그것이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지금은 공적으로는 치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안함이 이렇게 엎어진 이후에 거기서 드러난 그 알몸 그 등이라고 해야 되나 배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배의 밑바닥이 한 이만큼 큰 규모로 두 군데가 크게 찢어졌습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타박상인지 충돌상인지 아주 구체적인 것이 뭔지는 우리가 물론 알 수 없지만 그것이 지금 전혀 거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학생들이 찍어서 보내온 동영상, 문자 메시지 이런 것들 중에 진실을 밝힐 만한 근거 자료들이 꽤 있는데 그것들도 현재 공적으로는 자료로 등당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우연히 사고가 났으니까 그 이후의 것만 보더라도 물론 문제인데 그러나 사고 그 자체가 여전히 풀리지 않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식으로든지 신상철 같은 사람이 좀 더 전문가들이 더 밝혀낼 수 있겠지만 천안함은 사실 거의 다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좀 어렵지만 천안함은 거의 밝혀졌죠. 아마 이 문제는 거기 국정원 보고 이걸 사고 났을 때 국정원 보고했다는 것도 나오고 그다음에 아마 그쪽에 관계되는 사람을 대피시킨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도 있고 해서 이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은 바뀌지만 분명히 문제의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이제 지적하셨는데요. 그거는 이제 다음 기회에 다루기로 하고요.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저는 그 교수들이 와서 농성하는 것이 전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교수 사단체가 실제로 사회에 기여한 것도 있지만 그에 비해서 정말 해야 될 일을 안 한 것이 있지 않는가. 예를 들어서 사회 문제가 있을 때 분석한다든가 그 분석해서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 이해한다든가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지식인이 역할을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 문제의 상당 부분은 사실 교수들한테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문제에서 우리 학생들이 많이 왔으니까 물어보고 싶은데 혹시 우리 이 교수 시급 농성과 관계해서 정말 할 이야기나 불만이나 또는 이렇게 좀 교수들이 정신 차렸으면 좋겠다 이런 할 말은 없어요? 여기 한신대 교수님 안 계시니까 마음 놓고 이야기하셔야 될 것 같은데 누가 한번 이야기해 보실래요? 어떻게 학인들 쪽에서 질문하실 이야기나 할 이야기 없으세요? 야, 너네 싸우러 왔냐?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이리 나와서 이야기 한번 해보실래요? 잠깐만 나와서. 야, 오라마다. 예. 앉아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할지를 진짜 어떻게 이야기하냐? 입을 열고 이야기해. 자, 이거 앉아서 잠깐 얘기하세요. 아이 뭐야 근데 왜 여기 앉아도 되는 건가? 아이. 이거 무너질 것 같은데 지금 그게 이제 온 이유는 일단 이제 교수님들께서 이제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신다고 해서 이제 응원 겸 왔는데 선생님 여기 앉으시죠. 제가 여기 저쪽 앉으시죠. 응원 왔으면 응원을 해야지. 저기 같이 온 선배분이 계시는데 갑자기 저를 밀어서 이렇게 왔는데 그냥 인생 만세다 하고 들어가. 일단은 지금 세월호 사건이 지금 많이
지금 사람들에게 점점 잊혀져 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금 지울 수가 없는 게, 물론 선거 국면이긴 합니다만 지금 사람들이 이제 시간이 흘러서 그런지 다시 점점 이제 좀 생활로 돌아가고 있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사람들이 점점 다시 이제 관심이 멀어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박근혜 도와주는 일이거든요. 사람들이 있는다는 게 이제 좀 안타깝고,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을 포함해서 이제 계속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고 아직 관심 갖는 사람들이 이제 다시 좀 열심히 해서 뭐 이제 관심을 떠나가는 사람들을 다시 설득해서 이제 박근혜 정권을 이제 퇴진하는데 이제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나 뭐. 죄송합니다. 예, 청중 쪽에서 하실 이야기가 있으시다고 그래서 잠깐. 저도, 소개 잠깐 해주시고, 예. 먼저 요거를 우리 성공회대학 교수님이 사모님이 사다 주신 거기 때문에, 감사드립니다. 아니야, 이종구 선생님이 아니고. 이종구 선생님 샀어? 아니. 우리 조 교수님, 우리 성공회대학교 조 교수님 사모님이 사다 주신 거예요. 조 교수, 사실은 정 교수지. 아니, 부교수쯤 되지 않나, 지금? 예, 어쨌든, 너무 시간 많이 걸리고, 저는 성공회대학교 신학과 권진관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를 잠깐 소개하면은, 오늘 교육감 당선됐다고 하는 조희연 교수보다 제가 4년인가 선배입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신학을 하지만은 사실상 사회과학을 원래 공부했었고요. 근데 이 세월호 사태를 우리가 잊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도대체 뭔가 하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박근혜 정부는 배상과 그 다음에 관계자 처벌도 아주 미니멈으로 하는 거가 거의 불가능한 것이 인간의 어떤 한계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잊지 않는다는 것을 사회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이걸 바꿔서 잊지 않는다는 것은 역시 사회 제도적으로 앞으로 이런 부분을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를 정비해 나가는 것과 제가 이번에 세월호의 문제는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커다란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희생을 300여 명의 희생자를 낸 희생의 사건이기도 하지만은 죽은 자에 대한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러한 안타까움이나 슬픔의 사건이긴 하지만은 동시에 이것은 매우 우리에게 주는 경고인데요. 곧바로 많은 사람들 얘기하지만 우리가 원전과 같은 것이 다시 대두가 됩니다. 원전 탐화 같은 것이 만약에 다시 일어난다면은 세월호의 경우보다 훨씬 더 큰 수천 배, 수만 배의 그런 사건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남북한의 관계에서 지금 이렇게 지금 갈등 국면으로 계속해서 치닫는 것은 또 다른 우리에게 위험한 제2의 보다 더 큰 제2의 세월호 사태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그런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러한 위험한 사회에 늘 위기의 국면으로 들어가는 그런 사회를 철저하게 개조해 나가는 것, 그것이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들을 기억하는 일로서 나타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남북한 관계에서 우리가 협력적 관계를 북한과의 협력적인 관계를 정부에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현재 박근혜 정부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교수 집단들이 특히 언론이 앞장서서 나갔으면 좋겠다. 두 번째로 이 원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빨리 비원전 사회로 빨리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나가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세월호 희생자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국민으로서
그리고 학자 지식인으로서 해야 될 과제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 교수님께서 모든 문제를 잘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이제 끝을 내도록 하고요. 우리 유채화 선생님 이야기 마무리 듣고 그냥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2분 안에 할 수 있어요. 하고 싶다면. 예, 하고 싶은 사람이 하나 있다고 그러니까 좀 이야기를 또 들어보겠습니다. 1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예. 선생님이 저기 안주도 사시고 자기 소개 좀 해주시죠. 예. 한신대에서 한신대에서 시국선언 지금 실천단을 꾸리고 시국선언 실천단 청춘을 꿈꾼다 봄을 꿈꾼다 청춘 실천단 실천 단원 조언하라고 합니다. 네. 오늘 여기 오면서 이세영 쌤이 나는 니들 끌어들이려고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선동하려고 선동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먼저 이세영 쌤은 일단 저희를 선동하셨고 첫 번째로 이세영 쌤이 자꾸 책임을 회피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일단 이 말을 하고서 제 발언 저의 발언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다른 말하지 않겠습니다. 저희 시국선언 선언문 성명서에서 저희 할 말은 대부분 거의 다 작성이 되어 있었고 작성이 됐고 골자는 박근혜 퇴진입니다. 저희는 그 퇴진에 있어서 저희는 더 이상 물러나지 않을 것이고 그 투쟁에서 선봉에 서겠습니다. 그리고 시국선언 실천단 서명 용지를 교수님들께 뿌리고 있는데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선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기가 좀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서명을 거부하시는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교수님들을 저희는 선동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선동하고 그 투쟁이 선봉에서 저희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한신대 교수님들이 그 서명에 대해서 거부감 안 가주셨으면 좋겠고 6월 10일 분명히 저희는 그 선봉에서 청와대로 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에게 과연 우리가 선동을 하는 것인지 선생님들이 선동을 하는 것인지 투쟁으로서 실천으로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은하군이 이야기를 참 우리가 좀 부끄럽게 만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채화 선생님 좀 마무리 좀 해주시면 이야기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사건마다 다 그랬지만 남재준이고 지난번 경찰청장이고 더 울글거리는 이 버지 같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그 하나하나 우리가 다 어떻게 척결해낼 수는 없는 것이고 적어도 한 가지만은 분명히 우리가 다짐을 해야 합니다. 이런 비극이 계속 상습적으로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가장 대표적인 일 그거에 전업적으로 나서란 이야기가 아니고 적어도 일상생활을 건강하게 영위하면서 최소한의 시간과 최소한의 경비, 최소한의 노력을 들여가지고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일을 공적으로 처리하는 권한을 가진 자들 그것을 우리 자신들이 만드는 겁니다. 오늘 투표율이 아마 한 50 이상에서 끝난 것 같은데 57, 8까지 가는 걸로 봤더니 이게 안 되고 이랬는데 적어도 청와대 물론 가는 것도 가상한 일이고 가 좋고 또 사실 오늘 보니까 학생들이 선생을 잘 선동하는데 그걸 근데 효율적으로 잘 선동하기를 바라고 무엇보다가 개별 이슈 하나하나 가지고 전업적으로 나서는 것은 벅차다고 하더라도 총체적인 일들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는 공복을 제대로 심어내는 주권자로서의 자기 몫을 최대한 우선 나 자신이 하고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선거 한 번 있을 때마다 진보의 권력 몫이 조금씩 2%, 3% 예전에 15%까지 갔습니다. 그렇게 20, 30, 35만 되면 집권합니다.
그렇게까지 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합시다. 예. 이철선생님 감사합니다. 또 사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건에 대한 해석 그리고 그것을 계기로 삼아서 어떤 사회를 만들어가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지식인이 해야 될 역할이 이렇게 참여하는 것 중요하고 또한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뭐 좀 분주한 분위기에 또 길거리라서 좀 난잡한 분위기에서 또 죄송합니다만 하여튼 이렇게 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예, 신승환 선생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